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총리였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독일의 총통이 된 히틀러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독일의 재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베르사유 조약의 전면적인 파기를 선언했죠.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또다시 참혹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으며 히틀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죠. 영국과 프랑스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자 자신감을 얻게 된 히틀러는 징병법을 통과시켜 독일 국방군의 전력을 크게 강화하려고 했으며 비밀리에 양성했던 새로운 독일 공군 루프트바퍼를 공식적으로 선보이며 전 유럽을 놀라게 했습니다. (1935년이) 되자 군사 퍼레이드에 본격 등장한 독일 공군은 상당한 수준의 항공 전력을 선보였으며 주변 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제약과 감시 속에 군용기의 생산은커녕 공군을 가지는 것조차 금지됐던 독일이 도대체 어떻게 강력한 공군력을 빠르게 양성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독일군은 1차 대전의 패전 이후에 크게 위축되었지만 일부 뜻있는 장성들과 장교들은 훗날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이 탁월했던 한스 폰 젝트 장군은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전쟁을 통해 드러난 독일군의 문제점을 분석했으며 연합국의 감시망을 피해 군사력 재건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독일군에게는 현대화된 전차 부대를 중심으로 한 육군 전력이 필요하며 강력한 항공 전력도 반드시 양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젝트 장군은 열정과 능력을 가진 젊은 장교들을 다수 선발한 후에 본격적인 군사력 재건 작업에 착수합니다. 발터 베버, 알베르트 케셀링, 한스 유르겐 슈툼프, 휴고 슈페를과 같은 유능한 젊은 장교들이 미래의 독일 공군 양성 작업에 몰두했으며 이들의 후원자였던 젝트 장군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죠. 이 젊은 장교들은 훗날 독일 공군의 최전성기를 이끄는 상급 지휘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20년대)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항공기술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있었는데 정부 주도하에 발간된 1차 대전의 영웅 붉은 남작 만프레드 폰 리히토펜의 일대기는 해전 후유증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유럽판을 호령하던 리히토펜을 동경하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민간 항공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하며 항공 붐이 일고 있었는데 조종사에 대한 선망에 사로잡힌 독일 학생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긴 민간 글라이더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죠. 물론 각급 학교에서도 미래를 선도하게 될 항공 분야에 대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글라이더 조종에 능숙한 학생들은 지역과 학교의 명예를 빛낸 영웅 대접을 받으며
유명세를 얻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독일에 불어닥친 항공에 대한 열풍은 훗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게 될 독일 공군의 인적 자원 형성에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젝트 장군은 연합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군용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항공 전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밀 계획도 추진합니다. 이 무렵 독일에는 많은 수의 항공기 제작사들이 활동했지만 연합국의 감시로 인해서 민간용 항공기만을 설계하고 생산해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군용기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거나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점을 해결할 돌파구는 바로 1차 대전의 적국이었던 소련이었습니다. 1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 체제가 된 소련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경계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진 항공 기술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소련 역시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항공 강국 독일이었죠. 독일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은밀한 협력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독일이 항공기술의 이전을 약속하자 소련은 자국의 영토 안에 독일 공군을 위한 비밀기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곳은 모스크바로부터 300km 남쪽에 위치한 리페츠크 지역이었습니다. 1925년부터 독일은 정예 조종사들과 전투기들을 비밀리에 파견해서 현대 항공 전술 훈련을 시작했으며 소련 측은 다수의 군사 고문단과 조종사들을 리페츠크로 파견해서 독일군의 훈련 장면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려고 했죠. 양측의 협약에 따라 일정 수의 소련 조종사들도 독일 조종사들의 훈련을 근거리에서 참관하고 합동 전술 훈련도 실시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소련 조종사들은 독일 공군이 보유한 선진 항공 전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 독일의 항공기 제작사 융커스는 소련 측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인적 물적 지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모스크바 근교에 항공기 공장을 설립했죠. 형식적으로는 민간 항공기를 생산했지만 융커스의 기술진들은 연합군의 감시망이 미치지 않는 소련 땅에서 훗날 독일 공군의 주력기로 사용될 군용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토지와 노동력을 헐값으로 제공한 소련 측은 반대급부로 융커스의 선진 항공기 제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죠. 융커스 공장에 파견된 소련 기술자들은 융커스가 보유한 최첨단 기술의 하나인 전금속제 항공기 제작 과정을 직접 본 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독일과 소련의 밀월 기간 동안 소련 기술자들이 독일의 선진 기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된 것은 훗날 소련 공군이 사용하게 될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밑거름이 됩니다. 양측의 협력 관계는 히틀러가 독일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는 1933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래의 독일 공군을 이끌게 될 핵심 인력들이 성공적으로 양성될 수 있었죠. 하지만 히틀러의 집권 이후에 독일과 소련의 협력 관계는 깨져버렸으며 훗날 두 나라는 철천지 원수가 돼서 서로를 말살시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에 빠져들게 됩니다.
1941년 6월 서유럽을 제패한 히틀러가 소련 침공을 결정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평가받는 독서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무렵 최전성기를 누렸던 막강한 독일 공군은 전쟁의 시작과 함께 미숙했던 소련 공군을 일방적으로 격파하며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었죠. 동토의 붉은 곰 소련은 뱃속에서 악마의 씨앗을 숨겨주고 키워준 셈이었습니다. 패전국 독일이 공군력을 은밀하게 재건하고 있었던 1920년대 중반, 1차 대전이 끝난 후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던 서유럽 각국과 미국에서는 항공 분야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사 항공 분야의 발전도 큰 기대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각국의 정치가들은 국민들이 군사력 강화에 소요되는 세금 부담 증가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선진 각국은 새로운 군용기의 개발과 배치에 소홀해졌으며 항공 전략의 미래와 공군의 존재 가치에 대한 논란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차세대 군용기 개발 사업에는 제동이 걸렸으며 조종사들은 1차 대전 때 사용했던 기체들과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구식 기체를 계속 사용해야 했었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사라지자 대부분의 항공기 제작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에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연합국 내에서 공군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었죠. 세계 각국의 공군 옹호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군의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전통적인 주력 군대였던 육군과 해군 장성들은 항공 전력을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공군이 별도의 군대로 독립한다면 육군과 해군에 배정된 국방 예산이 줄어들 것이며 오히려 지휘체계에 혼란만 유발할 것이므로 공군의 독립을 반대했으며 육군과 해군 소속의 항공대 정도로 유지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군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었죠. 과연 1차 대전의 승전국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공군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서부 유럽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클래식 밀리터리 항공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